네, 우리 일상 속에 크고 작은 변화들, 여기에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죠. 2020년을 정확히 직시해야 2021년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사토크 알고리즘 송년 특집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각 분야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알고리즘과 함께해 주실 화상 방청객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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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사토크 알고리즘에 이제 팬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관심 있게 재미있게 잘 방청해 주시고 또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응원글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분과 함께 올 한 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핫 이슈들을 빅데이터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사회 분야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2020년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그런 이슈들인데요.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눈에 띄고요. 우리 삶의 방식뿐 아니라 의료, 산업, 어떤 국가의 경쟁력까지 바꿔오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코로나19가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2020년은 기승전 코로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분야 역시도 코로나로 파생된 그런 키워드들이 거의 잠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관련해서 백신이라든지 언택트, 집콕 등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로부터 파생된 그런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사회 분야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위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에서 파생된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죠. 올해 초반에 이제 마스크 대란 때 시작된 게 이제 금스크라는 이제 키워드 신조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호모 마스크쿠스라고 이제 앞으로 인류는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신조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블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셨고 블루에서 레드, 최근에 이제 블랙까지. 그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최근에는 좌절감까지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어퍼웨어라고 이건 좀 재밌는 키워드인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화상 미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위쪽은 이제 정장을 차려입는데 아래쪽은 반바지나 파자마 같은 것들 많이 입는다라고 해서 이제 어퍼웨어라는 그런 신조어도 있고요. 한번 진행하시는 이 앵커 입장에서는 아실 겁니다. 하이는 주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YTN 최초로 이렇게 언택트 방청객들을 모시고 오는 방송을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 교수님, 내년에는 이 빅데이터의 코로나19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백신 얘기부터 좀 제가 꺼내겠는데요. 영국과 또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미국도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시작하게 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 이제 보관이나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전국의 의원에 이제 쫙 뿌려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도 지금 다 화이자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빨리 했지만 화이자로 해서는 빠르게 접종을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마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가 들어와야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 코로나 백신이 정말 역사성으로 유례 없이 마치 영화에서처럼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개발과 임상시험 3상까지 끝낸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가 이렇게 환자나 사망이 많지 않았으면 자기네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또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지 않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자, 좀 이런 방식이어서 기존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1월 달에는 2차 접종을 하게 될 텐데요.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좀 더 많았다라는 예.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까지 좀 지켜보고 차분히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치료제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좀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도 내년 1년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아무리 빨리 접종을 해도 고위험군 1,000만 명을 빠르게 하면 한 4개월, 좀 걸리면 한 7개월 정도 걸려서 한 1,000만 명을 예방접종을 할 거고 목표는 성인에 대해서 한 80% 정도를 내년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독감 시즌이 되기 전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목표인데 가장 관건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 번 다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갈지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뭐 1년을 넘게 가면 예방접종이 다 끝난 시점부터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만약에 6개월이나 7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처음 접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새로운 접종을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봐야 되겠죠. 사실 코로나와 이제 백신 문제는 뭐 그 자체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에도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슈인데요. 실제로 K 방역을 좀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문정부가 최근에 이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조금 점수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는데 선고후 중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이었거든요. 예. 코로나19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도 있습니다. 아까 전명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블랙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피로감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좀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보도가 앞다투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꾸 왜 빨리 보급이 안 되느냐, 접종이 안 되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더 영향을 1, 2차 때와 비교하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 3차 대유행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또 K 방역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럼요.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느냐. 또 이제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 초기에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비판이 잇따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외국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이 백신과 부분도 좀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과연 어떤 백신 접종 스케줄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우리에게 합리적인가를 알게 된다면 인지하는 이제 점차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또 현 정부가 그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예. 위원님.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대표주로 저희가 모셨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에 계시니까 이 코로나19와 정치권의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코로나 3차 대유행 이슈를 두고 여야의 싸움도 굉장히 팽팽한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가장 단적인 것이 이제 재난지원금 같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어떻게 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표에 따르면 아마 내년 1월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같은 분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비용 때문에 또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이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의당의 입장도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 혼자서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3분의 1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 교수님,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좀 지급이 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을 좀 완화하는데
좀 얼마나 좀 효과가 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금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다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해외와 굉장히 달리 독특하게 새벽 한두 시까지도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예.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고요. 바로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여러 소상공인들,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운행 대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 기 교수님 말씀처럼 내후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과거처럼 경제활동이 이렇게 심야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관련 학자들이 그렇게 전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우리가 일단락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예.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소상공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생각을 넓혀보면 관광업계라든가 뭐 숙박업계, 항공업계 이런 부분들도 뭐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산업이 개편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9.11 테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9.11 테러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미국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비행기 타기 전에 뭐 한 1시간 전쯤에 가도 원활하게 탈 수 있는 공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가 그다음 귀국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공항에 2시간 전쯤은 가야 됐었어요. 왜냐? 신발 벗고 혁 뒤푸르고 가방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200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미국 본토에는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절차는 2001년도 이후로 변경된 상태로 지금까지 20년이 이어졌거든요. 코로나19도 저는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물류, 교류, 인적, 물적 교역의 흐름이 방역이란 키워드 아래서 새로이 세팅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산업 전방위적으로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항공업계에 좀 얘기가 나와서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려면 어떤 조처가 필요하고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백신 동맹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전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고위험군 20% 정도는 예방접종을 해야지만 사망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에서 계속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적어도 집단 면역을 위해서 70%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전 세계인이 다 하려면 예.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필요할 거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돈이 있는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도 모두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부 국가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면역이 된 사람이 면역이 됐다는 거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갖고 다닌다든지 이런 좀 새로운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교수님 뒤로 이제 교수님 응원하는 문구가 지금 예, 여러분이 들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 같은 분이 계속 좀 힘을 내서 네. 계속 좋은 데 해주시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슈를 잠시나마 덮을 만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죠. 엠번방, 뭐 조두순 사건이 많이 좀 언급이 됐는데 전 소장님, 연말에 이제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하면서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좀 언급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은 올 한해 특히나 성범죄나 젠더 이슈, 아동 범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언론의 관심은 좀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주 이제 인터넷상에서 SNS에서 많이 퍼날라진 그런 기사를 제가 늘 보고 있는데 그 안에 탑3는 늘 이 세 가지 이슈가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회라든지 정부 쪽에서도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많은 국민들로부터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유호정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 먼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이 지금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제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네.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제32장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강간과 추행의 죄인데 성적 침해의 죄로 우선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폭력의 종류가 강간과 추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후속 법안으로도
뭐 데이트 폭력 방지법, 2차 가해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2차 피해,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이 생겨난 개념들이 아직 우리 법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노 민스 노 룰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성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배 소장님, 네. 그 N번방의 경우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알리는 좀 사건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뭐 나비 효과랄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더 부추기는 좀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이전부터 성착취 영상물이 이렇게 또 우리 사회에 암흑 같은 암덩어리 존재가 됐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더 우려를 해야 되느냐. 이게 비대면 또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감 또 코로나 블루와 같은 스트레스가 자녀들에게도 있고 또 모든 연령대에 다 걸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까지 얻는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인데 누군가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야 뭐 했냐 자녀들에게도 또 친구에게도 너 요즘 뭐 하고 지냈냐 어떤 유튜브를 주로 보느냐 영상물을 보느냐 통해서 이 속에서 너무 매몰되고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가 좀 견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고요. 많은 국민 코로나 블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좋을까요? 결국에는 참 아이러니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띄워놓는 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것 자체도 사람과 연계를 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연락하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도 건네고 관심을 갖는 것이 일단 시작일 것 같습니다. 거리는 멀리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이게 소통이거든요. 예. 소통을 통한 거고 한마디를 건네주는 건데 친구한테도 요즘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런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야 그럼 좀 수다도 떨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대화만으로도 좀 소통이 되면서 이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우울함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 돈 안 들잖아요. 네. 이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동의하신다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트 모양 한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